계속해서 스텐실 버퍼 알아보죠. 스텐실 버퍼는 컬러 버퍼, 뎁스 버퍼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8비트 정수형 버퍼, 일반적으로 8비트를 많이 쓰고요. 8비트 정수형 버퍼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픽셀에만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0으로 채워져 있고 가운데 부분에 일정한 박스, 동그랗게 파여져 있는 이 박스 쪽에 1이 채워져 있어서 우리가 뭐 1이 적혀져 있는 부분에만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 스텐실 테스트를 적용한 후에는 이렇게 1로 채워져 있는 그 부분에만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스텐실 버퍼라는 게 활용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단 어떤 특정한 부분에다가만 그림을 그린다 이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스텐실 버퍼를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저런 효과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 해서, 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해서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같은 정도로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스텐실 버퍼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제 같은 것들을 좀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텐실이라는 말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해보신 적이 있을 이런 공판화예요. 공판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예로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대고 뭐 라카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붓을 이용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었던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쉐입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기법을 스텐실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텐실 버퍼라는 어, 그 어원은 이런 그 미술 기법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리겠다, 특정한 영역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퍼입니다. 그래서 어, 뎁스 테스트를 하기 전에 스텐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오픈GL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로 먼저 스텐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스텐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뎁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뎁스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용 방법은 뎁스 버퍼랑 유사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연산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연산 제공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스텐실 테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GL 스텐실 테스트라는 요거를 GL enable 펑션에다가 인자로 집어넣어 주면은 활성화를 하고, 이러면은 아까 뎁스 테스트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때랑 비슷하게 그 GL disable GL 스텐실 테스트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주면은 스텐실 테스트를 비활성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텐실 버퍼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가 지금 여기에 0xff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처음 보신 분이 있다면은 요거는 16비트 16진법으로 숫자를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16진법. 그러니까는 0x라는 게 이 뒤에 나올 거가 16진법의 숫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FF는 16진법으로 FF니까는 이거를 10진법 숫자로 바꾸면은 뭐죠? 255죠. 그리고 255를 비트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진수로 전환하면은 1111 1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스텐실 버퍼가 8비트라고 했잖아요. 8비트 숫자 255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비트에 1이 들어가면서 이제 모든 어, 비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텐실 버퍼는 플로팅 포인트 값이 아니라 어떤 정수형 데이터로 취급하기 때문에 각 비트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모양새가 true false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텐실 펑션. 네, 여기에 지금 GL equal 그리고 여기 1 그리고 여기 FF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 인자가 이거는 비교할 연산자를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할지를 여기에 타겟 값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스크가 있어서 그 마스크를 어 지금 계산된 스텐실 값과 같이 비교를 해서 그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마스킹 된 값과 이 1을 비교해가지고 그게 똑같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다. 뭐 이런 형태로 쓰는 거죠. 연산의 방식이 여기에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스텐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또 추가로 세팅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스텐실 테스트라는 거는 뎁스 테스트 이전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스텐실 테스트가 실패했을 경우에 실행할 연산, 스텐실 테스트는 통과했는데 뎁스 테스트를 실패했을 때 연산, 그리고 스텐실 테스트도 통과하고 뎁스 테스트도 통과했을 때 연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 테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연산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스텐실 버퍼 값을 유지한다. 그리고 스텐실 버퍼의 값을 0으로 만든다. 그리고 내가 세팅한 어떤 특정 값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인버트 하면은 스텐실 버퍼 값을 비트와이즈 인버트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는 원래 00001111 이 16진법 0F의 숫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비트와이즈 인버트를 시키면은 11110000 그거를 16진법으로 바꾸면은 F0 이렇게 되겠죠. 요런 동작들도 있고, 그리고 스텐실 버퍼의 값을 일씩 증가를 시키거나 그리고 일씩 감소시키거나 이런 종류의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그 활용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스텐실 버퍼에다가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컬러 버퍼랑 뎁스 버퍼는 업데이트하지 말고 스텐실 버퍼에만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래서 그 스텐실 버퍼에 우리가 구멍을 뚫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부분을 미리 이렇게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텐실 버퍼의 업데이트는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 버퍼랑 컬러 버퍼를 다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그림을 그리되 이제 스텐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뭐 여기 값이 스텐실 버퍼의 값이 1이면은 그때만 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스텐실 판화처럼 구멍을 뚫은 부분에만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런 종류의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건 뭐냐면은 이 스텐실 버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브젝트의 외곽선을 그리는 그런 실험을 해볼 거예요. 이 주요 전략은 뭐냐면은 일단 스텐실 버퍼의 값을 전부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그 다음에 스텐실 테스트를 항상 GL always로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스텐실 버퍼 테스트가 통과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만 이렇게 스텐실 밸류를 1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 오브젝트 그려진 부분은 이제 스텐실 버퍼의 값이 1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다 앞에서 0으로 클리어 해놨으니까는 0이 되어 있겠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를 비활성화하고 스텐실 업데이트도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오브젝트를 조금 더 크게 키운 다음에 외곽선을 그릴 쉐이더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이 아닌 픽셀에 대해서 약간 더 키운 오브젝트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오브젝트를 그렸던 부분은 스텐실 버퍼의 값이 1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그려지고 오브젝트를 살짝 더 크게 만들어서 그렸으니까는 그 오브젝트
범위를 약간 벗어난 부분이 이제 채워지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 특정 쉐이더, 우리는 뭐 아마 특정한 컬러로 그 채워주는 그런 간단한 쉐이더를 이용할 건데, 그 쉐이더로 그려진 부분은 이제 약간 외곽선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브젝트 같은 거에다가 내가 마우스 커서 같은 걸 가져다 댔을 때 그 오브젝트가 약간 선택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효과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외곽선을 어디다가 그릴 거냐면은 컨텍스트 렌더의 두 번째 상자 그리는 부분의 코드를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한 줄 한 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를 해서 context.cpp에 여기 두 번째 상자 그리는 부분 요 코드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탭을 조절을 하죠.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보시면은 일단 스텐실 테스트를 먼저 활성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keep replace라는 오퍼레이션을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텐실 펑션에는 GL always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FF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일단 살펴보면은 일단 스텐실 펑션에 always를 세팅했으니까는 스텐실 펑션의 스텐실 테스트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 그리고 무조건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그 오퍼레이션은 뭐냐? 이거는 이제 통과를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인자는 스텐실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어떤 짓을 할 거냐. 네. 그냥 스텐실 버퍼의 값을 유지한다 인 거고,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 실패했을 때도 그냥 유지를 하는데, 만약에 스텐실 테스트랑 뎁스 테스트 둘 다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GL 리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스를 시킨다라는 거는 어떤 값을 리플레이스 시키는 거냐면은 요 값이거든요. 요 값. 그래서 1로 이 값을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은 스텐실 버퍼의 값이 1로 채워지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 네. 두 번째 박스죠. 두 번째 박스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텐실 펑션을 not equal 1로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1이 아닌 지점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스텐실 마스크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스텐실 테스트가 통과가 되더라도 스텐실 버퍼의 값을 업데이트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뎁스 테스트를 끄고, 그리고 실제 그 펑션을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될 때 뎁스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를 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 리플레이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마스크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은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에서 이 트랜스폼에다가 지금 0.1.05, 1.05, 1.05 이렇게 약간 더 스케일링 되는 그런 스케일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원래 오브젝트보다 약간 더 큰 그림을 그리겠죠. 그리고 이 그림은 심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릴 거고, 그러니까는 단색으로 칠하는 그 쉐이더죠. 그걸 이용해서 그릴 거고, 그 색상은 위에서 1, 0.5 이렇게 해서 약간 밝은 노란색으로 칠이라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다 그려지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뎁스 테스트 다시 키고, 그 다음에 스텐실 테스트는 끄고, 그 다음에 스텐실 펑션은 always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텐실 마스크도 다시 그 원래대로 FF로 바꾸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컴파일해서 실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 상자의 윤곽 부분에 이렇게 약간 더 커진 1.05배만큼 커진 바깥쪽 박스가 노란색으로 채워진, 밝은 노란색으로 채워진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과인데, 네. 원래 박스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거고, 네. 지금 뭔가 약간 카메라를 움직일 때 뭔가 이상하죠? 네. 이 왜 이렇게 되느냐? 스텐실 클리어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텐실 버퍼 클리어를 어디에서 해줘야 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요. 어디에서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지금 수업 자료에는 제가 따로 집어넣어 놓진 않았네요. 스텐실 버퍼를 제거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클리어하는 부분. 그게 어디냐면은 GL 클리어에 있어요. GL 클리어를 호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죠. 지금 GL 클리어를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컬러 버퍼, 뎁스 버퍼를 내가 클리어 하겠다라고 지금 세팅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GL 스텐실 버퍼 비트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이게 호출이 될 때마다 스텐실 버퍼를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네. 이 초기화가 안 돼서 이전에 스텐실 버퍼 값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방금 전 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고쳐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도 항상 이 오브젝트의 윤곽선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택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내가 뎁스 버퍼의 테스트를 끈 상태로 이 조금 더 커져 있는 이 사각형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웃라인을 그리는 기법, 이 지금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이 방식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정도로만 하고,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윤곽선을 그리는 그런 방식은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스텐실 버프를 이용한 아웃라인 그리는 것까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블렌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이나 그런 그 2D 그래픽 툴 같은 것들을 다뤄보면은 아마 무조건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반투명한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할 때 알파 블렌딩을 엄청 많이 쓰죠. 그리려고 하는 픽셀과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픽셀을 어떤 식으로 섞어가지고 연산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블렌딩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투명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약에 창문 같은 걸 내가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창문의 프레임 부분을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려면은 알파 값을 0을 주고, 이 창문 틀은 알파 값을 1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혹은 이렇게 반투명한 유리 같은 걸 그릴 때는 여기가 빨간색인데, 그러니까는 RGB가 1, 0, 0인데, 근데 거기에 알파 값을 0.5 정도로 주면은 그 빨간색이랑 뒤에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집 안에 색상들이 0.5 대 0.5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반투명한 효과 같은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단 그 투명한 오브젝트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포토샵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이어 이펙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말이 있고 뭐 멀티플라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애드도 있고, 그리고 뭐 번 혹은 뭐 라이트닝 오버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연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거의 대부분 이 블렌딩 오퍼레이션을 건드리는 걸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루게 됐느냐 하면은 기본적인 수식 같은 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수식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블렌딩을 활성화를 시킬 때는 비쌉니다. GL 블렌드라는 인자를 GL enable 펑션에다가 넣어가지고 호출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끄고 싶다면은 GL disable GL blend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블렌딩 함수에 내가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넣어줘서 이제 어떤 블렌딩 오퍼레이션을 사용할지 그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GL 소스 알파, GL1 마이너스 소스 알파,
이렇게를 집어넣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알파 블렌딩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게 디폴트로 돼 있고, 블렌딩은 디폴트로는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GL enable, GL 블렌드를 콜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이 수식이에요. 그래서 컬러, 리절트 컬러는 소스 컬러 곱하기 소스의 이 팩터 F 값,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의 컬러 곱하기 데스티네이션의 팩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블렌드 펑션을 이용해서 지정하는 값들은 이 F 소스와 F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컬러는 뭐냐면은, 소스 컬러는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바로 그 픽셀의 색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컬러라는 거는 이미 그 컬러 버퍼에 그려져 있는 그 컬러, 그게 데스티네이션 컬러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게 만약에 창문이다 그러면은 창문의 소스 컬러 빨간색, 그리고 지금 배경, 그러니까는 데스티네이션에 저장되어 있는 컬러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그쪽의 컬러, 그 둘을 블렌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0.5, 0.5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블렌딩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RGBA 그 채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알파 채널의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투명한 정도를 알파 값으로 조절을 하죠. 그래서 0이면 완전 투명하고 1이면은 완전 불투명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그 알파 값을 이 소스 컬러에다가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1 마이너스 소스의 그 알파 값을 계산해가지고 곱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의 블렌딩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블렌드 펑셔널을 이용해서 건드리는 게 이 F 값이고, 그거의 기본 세팅이 바로 이런 형태다라는 거, 이 정도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심지어는 여기 가운데에 어떤 형태의 연산을 적용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블렌드 이퀘이션이라는 펑션이 있어서 거기에 가운데를 더하기로 할지 빼기로 할지 혹은 곱하기로 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류의 값들을 세팅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를테면은 이게 빨간색이고 이거는 녹색인데, 이 녹색 컬러를 이제 소스 컬러로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미 버퍼에 그려져 있는 데스티네이션 컬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소스 컬러에 보니까는 알파 값이 0.6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0.6을 여기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1-0.6을 데스티네이션 컬러에다가 곱하고, 그렇게 더하면은 이 중간이 이렇게 녹색과 이 빨간색의 약간 중간에 이렇게 반투명한 녹색을 그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어떤 팩터를 정할 수 있는가? 0, 1, 그리고 소스의 컬러, 소스의 알파. 네, 소스는 여기서 소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내가 그리려고 하는 픽셀에 저장되어 있는 RGB 값 혹은 알파 값, 이런 거. 그리고 1 마이너스 소스 컬러, 1 마이너스 소스 알파. 이건 말 그대로 내 컬러 값을 1에서부터 뺀 거, 내 알파 값을 1에서부터 뺀 거, 이렇게를 지정할 수 있고, 이미 그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데스티네이션 컬러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턴트 컬러, 내가 지정한 컨스턴트 컬러가 혹은 내가 지정한 컨스턴트 알파를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도 1 마이너스 컨스턴트 컬러, 1 마이너스 컨스턴트 알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컨비네이션이 다양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는 알파 채널과 RGB 채널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렌드 펑션 separate이라는 이 펑션을 이용하면은 여기에는 소스 컬러에 곱해질 거, 여기는 데스티네이션 컬러에 곱해질 거, 여기는 소스의 알파에 곱해질 거, 이거는 데스티네이션 알파에 곱해질 거,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세팅을 해가지고 이 RGB 값과 여기 위에 붙어있는 RGB 값과 이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알파 값을 따로따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블렌드 이퀘이션, 네, 이걸 이용해서 이 곱해져 있는 값
두 개를 더할지 뺄지, 그리고 데스티네이션에서 소스를 뺄지, 미니멈 값을 취할지 맥시멈 값을 취할지, 뭐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얘네들을 같이 이제 응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커버를 해볼 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블렌딩, 그러니까 어, 소스 알파와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를 팩터로 이용을 해가지고 반투명한 유리를 표현하는 그런 정도만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텍스처를 클릭해서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우리의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텍스처 fs 쉐이더를 수정을 해두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수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텍스처를 두 장 쓰고 있었을 거예요. 텍스처.fs가. 근데 그거를 텍스처 한 장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가서 텍스처 fs. 네. 보면은 텍스처를 두 장을 불러가지고 걔네 두 개를 그냥 블렌딩해서 그리는 거를 해봤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텍스처를 다루면서 여러 장의 텍스처를 하나의 쉐이더에서 불러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짰었는데, 다시 그냥 일반적인 형태 단일 텍스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컬러를 갖고 와가지고 프래그먼트 컬러로 지정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텍스처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위해서 텍스처에 그 유니크 포인터 멤버 베리어블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카피를 해서 context.h에 심플 프로그램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로딩 해야 되겠죠. 네, 프로그램 로딩하는 코드도 카피를 해가지고 컨텍스트 이닛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context.cpp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텍스처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창문도 추가를 해야 되겠죠. 네. 창문을 이제 내가 판때기에다가 그릴 건데 그 판때기를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메쉬에다가 static mesh uptr create plane이라는 함수를 새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우리의 mesh.h에 가보면은 박스 만드는 함수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create plane 이렇게 평면을 만드는 함수도 추가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현체가 mesh.cpp에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은 네, 이렇게 생겼네요. 카피를 해가지고 mesh.cpp로 가서 네, create 박스 함수 밑에다가 네, create plane 함수를 갖다 놓고 네, 탭을 맞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0.5, 마이너스 0.5, 0.5, 0.5, 마이너스 0.5, 0.5 이렇게 x 값, y 값이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사각형의 쉐입인데 노멀의 방향은 항상 z축으로 플러스 1 방향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텍스처 코디네이ト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는 삼각형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플레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 오픈GL을 이용해서 뭔가 그릴 때 그때 만들었었던 형태랑 똑같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박스를 그리고 있었지만은 이 창문을 표현을 할 때 역시 그냥 플레인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창문을 그리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레인을 그리기 위해서 메쉬 PTR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윈도우 텍스처를 세팅하기 위한 텍스처 PTR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텍스처와 메쉬를 멤버로 집어넣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context.h로 가서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붙일게요. 텍스처 1이랑 텍스처 2 쓰는 데가 있나요? 잠깐 볼까요? context.cpp에서 m.texture를 쓰고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은 지금 코드를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context.h에 가서 텍스처 1, 텍스처 2는 제거하겠습니다. 이걸 제거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 코드를 쓰고 있는 부분이 에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에러가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보고 제거를 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96번째 줄과 99번째 줄에서 에러가 나고 있네요. context.cpp에서. 그래서 96번과 99번 요거군요. 요거가 제거가 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이미지와 얘네 두 개가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미지 로딩하는 부분 제거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하면은 네, 에러 없이 잘 컴파일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마저 진행하죠. 여기에서 이제 텍스처를 윈도우 텍스처라고 해가지고 로딩을 해둘게요. 이걸 카피를 해서 코드로 가가지고 context.h에 가서 머티리얼 밑에다가 이렇게 텍스처로, 이거는 머티리얼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단일 텍스처만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텍스처 ptr로 로딩 해가지고 그냥 직접 텍스처를 입력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텍스처를 로딩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이제 나오겠죠. 네, 메쉬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텍스처를 초기화하고 이 두 개의 코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컨텍스트, 이 부분이 저장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context.cpp로 가서 이제 초기화하는 부분에 밑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두겠습니다. 네, 이거는 메쉬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메쉬의 크리에이트 플레인을 호출을 해가지고 평면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그 저장했었던 여기 이미지 폴더에 저장했었던 블렌딩 트랜스퍼런트 윈도우를 로딩 해가지고 텍스처로 세팅해주는 부분의 코드가 이 부분이죠. 윈도우 텍스처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처를 저장을 했고, 이제 남은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부분의 코드로 가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렌더링하는 부분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의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차피 이제 창문을 제일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한 줄 한 줄 보면은 일단 GL 블렌드 펑션을 호출을 해가지고 블렌딩을 활성화를 하고, 블렌드 펑션은 소스 알파 1 마이너스 소스 알파, 그러니까는 소스 컬러에다가는 그 알파 값을 곱하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컬러 버퍼에 이미 저장되어 있었던 그 컬러 버퍼에다가는 1 마이너스 소스 알파를 곱하고, 그래서 둘을 더한다. 이런 오퍼레이션이 적용이 돼서 기본적인 그 반투명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텍스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텍스처 방금 로딩했었던 윈도우 텍스처를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쉐이더에 들어있는 텍스라는 유니폼 샘플러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세팅 0을 해주고, 그리고 0은 0번째 텍스처 슬롯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바인딩 하면은 0번째 텍스처 슬롯에 일단 이 텍스처가 바인딩이 될 거니까 그 0번 텍스처 슬롯에 바인딩 되어 있는 바로 이 텍스처를 쓰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델 트랜스폼 계산해가지고 트랜스폼 유니폼에다가 세팅한 다음에 이 플레인을 이 텍스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그런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전에 아까 전에 실습했었던 그 스텐실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의 코드를 살짝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은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 제거하고요. 이게 어디냐면은 스텐실 테스트를 활성화를 그 업데이트를 안 한 상태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요 부분 이 스텐실 테스트 활성화하는 부분 이 부분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상자를 그리는 부분 바로 뒤에 이제 창문을 그리는 부분의 코드까지 나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컴파일을 해보죠. 컴파일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더 크게 만들까요?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지금 박스의 안쪽 부분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투명한 텍스처가 그려지고 있죠. 반투명한 텍스처가 이렇게 봐도 투명하고 이렇게 봐도 투명하고 이렇게 반투명한 효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투명한 창문을 표현하는 것까지를 확인을 했는데 창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볼 거예요. 창문을 두 개를 더 늘리겠습니다. 여기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로 가서 이 코드 밑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네. 탭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 하기 전에 위치를 보세요. 이거는 Z축으로 4만큼, 얘는 Z축으로 5만큼, 얘는 Z축으로 6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는 연속된 세 개의 창문이에요. 이 X축, Y축의 위치가 살짝씩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조금씩 전진시키면서 창문을 3장을 그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자 보시죠. 네, 3장의 창문이 이게 그려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더 겹쳐지면은 이 뒤에 있는 박스가 잘 안 보이게 되죠. 빨간색이 점점 중첩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박스가 좀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효과가 잘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뒤에서 보잖아요. 뒤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때요? 일단 이 모서리 부분이 이상해요. 그죠? 모서리 부분이 이상해요. 모서리 부분에 이 부분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림이 안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이 투명하게 처리되었어야 될 부분의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게 빨간색의 그 반투명한 이미지니까는 이 뒷부분에 창문이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이상한 점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뒤에서 보면은 렌더링 결과가 이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를 확인했고, 왜 잘못된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카메라 앞에 유리창을 먼저 그리는 경우에는 유리창의 뎁스 값을 갱신을 하게 되겠죠. 뒤에서부터 앞에 있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그리니까 업데이트를 뎁스버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창문을 그릴 때 그 전에 채워져 있었던 뎁스버퍼의 값이 좀 더 큰 값이었을 거니까, 그러니까는 더 멀리 있는 그림을 이미 그렸으니까 앞에 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유리창을 먼저 그리기 시작하면은 앞에 있는 유리창을 먼저 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얘 먼저 그리고 요거 두 번째 앞에 튀어나온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거 1번, 2번, 3번 지금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코드에서. 그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그리는 코드가 여기 화면에서 각각 여기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창문, 세 번째 창문 이렇게 이 순서로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첫 번째 창문을 그림을 그릴 때 뎁스 그 컬러 버퍼는 정확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뎁스 버퍼가 업데이트 될 때 이 앞쪽 창문의 값으로 뎁스 값이 정해져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창문을 그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안쪽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미 앞에 그림이 있네? 그러면서 뎁스 테스트를 실패하면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부분을
내가 반투명하게 그렸지만 이 부분의 뎁스 값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일단 해결책이 애매합니다. 예, 그 제대로 된 해결책을 그리려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완전 투명한 부분, 이 완전 투명한 부분에 대한 거는 쉽게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래그먼트 디스카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 디스카드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디스카드라는 키워드를 호출을 해주면은 마치 우리 함수에서 그냥 바로 리턴을 하듯이 중간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의 실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내가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해줘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프래그먼트 컬러를 세팅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특정 픽셀이 RGB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결정해 주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데, 중간에 디스카드라는 키워드를 호출을 하면은 그 즉시 실행을 중단하고 해당 픽셀을 안 그립니다. 해당 픽셀을 안 그리면 뎁스 테스트도 안 해요. 그러니까 뎁스 값을 이제 뎁스 버퍼 값을 이제 세팅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텍스처 FS 그러니까는 텍스처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0.01 이하면은 디스카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완전히 투명한 부분은 디스카드로 빠져나가가지고 업데이트를 안 하게 되면서 거기에 뎁스 값이 불필요한 뎁스 값이 들어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texture.fs 네, 여기로 가서 네, 이렇게 붙여넣겠습니다. 전체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제 뒤편에 가서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여기에 이 윤곽선 부분에 생겼었던 이상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해결이 어느 정도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뒤에 창문을 나중에 그리는 바람에 여기에 안 그려지는 그런 현상은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스카드를 이용하면은 일단 반투명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지만 완전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고, 이 반투명한 부분을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리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 차원의 소팅을 먼저 해서, 그러니까는 Z축을 기준으로 한 소팅을 해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린다 하는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게 이제 제일 단순한 해결책이에요. 네. 만약에 그런 형태로도 커버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면은 오더 인디펜던시 트랜스페런시라는 그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다가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는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완전 투명한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뒤섞여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여기 이게 요 그림이 조금 작게 나오는데 오더 인디펜던트 그 트랜스페런시를 적용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대한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그릴 수 있습니다. 현대의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반투명한 오브젝트를 렌더링 하는 거는 좀 게임 연출이나 뭐 혹은 뭐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완전 투명하거나 아예 불투명한 것들을 그리는 것보다는 비용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그냥 반투명하게 아니라 완전 투명하게 만들어도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다뤄볼 거는 페이스 컬링입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개념이에요. 모든 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네, 앞면과 뒷면이 있어가지고 그거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은 삼각형의 인덱스를 우리가 세 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 1, 2, 3 이렇게 있어가지고 1, 2, 3 이렇게 내가 면을 적어주면은 이거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는 순서대로 점이 나오고 있죠. 그죠? 1, 2, 3. 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시계 방향 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 3, 2 이렇게 적으면은,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점의 순서가 지정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반시계 방향 면이에요. 보통 반시계 방향면을 앞면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면은 뒷면이고 반시계 방향이면 앞면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그린다. 내가 주사위 하물며 주사위 같은 걸 그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볼 수 있는 면은 딱 세 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그 위치하는 세 면이 일단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뒤에 세 면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부분을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림을 그릴수록 당연히 더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섯 면을 그릴 거를 세 면만 그려가지고 화면에 뿌려줄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이득인 거잖아요. 네.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페이스 컬링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 컬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림을 안 그리려고 하는 면을 쳐내는 거를 페이스 컬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 중에서 앞면만 그림을 그리고 뒷면은 쳐낸다. 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 앞면을 그리고 뒷면은 안 그리고 이렇게 추려낼 건데 이거를 설정하는 방식은 GL Enable Curl Face 이렇게 해주면은 페이스 컬링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세이블 이거를 콜을 하면은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뒷면도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컬 페이스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뒷면을 안 그리겠다 앞면을 안 그리겠다 이거를 따로 세팅을 할 수 있고 프론트 앤 백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안 그리겠다 이런 것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앞면인지를 기준을 CCW 하면은 카운터 클락 와이즈 그러니까는 반시계 방향을 뜻하는 거고 GLCW 이렇게 쓰면은 클락 와이즈 그러니까는 시계 방향이 곧 앞면이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어떻게 된다? 일단 이 페이스 컬링은 디세이블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은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컬 페이스는 백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세 줄이 기본이다. 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고 뒷면을 안 그려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켜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뒷면도 그려야 되는 상황 같은 게 있다면 그때 이제 켜가지고 면을 다 그리는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GL 컬페이스를 GL 프론트로 해가지고 앞면을 그리지 않았을 경우를 한번 해보죠.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서 context.cpp에서 그림 그리는 부분 쪽에다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컬페이스 GL 프론트 이렇게 하고 GL enable GL 컬페이스 이렇게만 호출을 해주면은 네, 어차피 이 펑션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앞면을 안 그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네, 뭐가 그려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내려보니까는 이게 뒷면이기 때문에 그림이 비로소 그려지는 그런 상태가 됐죠. 네, 네, 이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만약에 컬링 페이스를 백으로 이렇게 해두면 네. 그러면은 그림이 정상적으로 그려질 거예요. 네. 여기에서 GL 백 프론트가 아니라 GL 백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그러면 이제 그림이 정상적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 그려지는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네, 잘 그려지죠? 아까랑 비슷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페이스 컬링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면은 뒷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뒤편에서 보면은 창문이 사라진 것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이제 뒷면이서 안 그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면은 컬링을 안 하고 그려야 되고 어떤 면은 컬링을 해도 하고 그려도 괜찮고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페이스 컬링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일단 집어넣고 다음 영상에서 프레임 버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네,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죠.